네, 이번 시간엔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 문제는 실천의 역사는 실천론에서, 지역복지 역사는 지역복지론에서, 행정의 역사는 행정론에서, 법제의 역사는 법제론에서 주로 나오고요. 보통 정책론에서는 서구 역사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한국 역사를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가 아닌 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걸 찾으라는 건데요. 국기법은 99 땡땡 국기법입니다. 99년의 제정 땡땡년의 시행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도요. 99 땡땡입니다. 그래서 99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 땡땡년부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노인장기 요양은 007 떠올리세요. 2007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08년부터입니다. 여기선 시행을 물어봤으니까 2008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얘는 2007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됐다가 이 시험 2012년도 시험이 지나고 난 뒤죠.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법에 의거해서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97년 이후가 되는 거죠. 고용보험법은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숫자 3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산재보험이 만들어진 건 산재는 63년 11월이고 의료보험법은 63년 12월이었지만 이때는 강제가입이 아니었고 더하기 13 76년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강제보험 방식의 사회보험이 도입되어 77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국민연금법은 원래는 10년 뒤인 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이 됐지만 시행되지 못했고 실제로는 더하기 13에서 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만들면서 88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그리고 네 번째 법이 고용보험인데 숫자 고하고 비슷한 발음 고용보험은 93년입니다. 93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9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007년에 제정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숫자 3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 3, 3, 3, 3, 3 이런 시리즈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93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전에 해당하는 거라 얘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최근 20년간 사회복지 정책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노인 인구 비율 높아졌고요.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 구성원들이 증가했고요. 저출생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지속돼서 막 복지 재정이 많아졌나요? 그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옳지 않고요. 149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책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 불안정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의 기반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 불안정이 심해지면 일단 보험료의 기반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정이 심하면 나가야 될 실업급여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총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그러하고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복지 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빈층 지원에서 보다 더 보편적인 복지로 지향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50번 최근 사회복지 정책 이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성장 패러다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옹호 아닙니다.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특히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은 집 없는 청년 세입자들의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권하고 관련이 되는 청년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케어는 2019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혹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그때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 마지막을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살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돌봄을 하자라는 취지로 커뮤니티 케어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복지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복지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도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사회복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운동이란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입니다. 자, 이거는 그 앞 문제에서도 민간이 정책의 방향 내용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기억은 맞고요.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 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천하는 통로가 사회복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정치 참여, 사회복지사들의 정치 참여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운동단체의 모든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쯤에 아동 학대 이슈가 이제 커지면서 보통 이렇게 정책론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이나 법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자, 아동복지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2019년, 21년에 나왔었습니다. 자, 153번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이 아닌 것은 일단 입양하고 관련해서요. 국외 입양을 해외 입양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입양특례법이지만 우리가 이제 2025년 7월부터는 이게 국내 그다음에 국외 입양법으로 이게 이원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는 2026년 1월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입양특례법은 없어지고 이 두 개의 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법도 바뀌는 법도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자, 국내에서 찾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 3, 4, 5는 모두 맞는 얘기예요. 자, 154번 아동학대 방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니은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삐뽀삐뽀 119 떠올리세요. 11월 19일입니다. 111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날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 이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하고 리을은 틀려요. 기억하고 리을은 틀립니다. 자,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금 현재는 지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중앙아동전문기관,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이원화됐었는데 2019년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 보장원이 설립되면서 그러니까 중앙기구, 아동복지 관련된 중앙기구들, 중앙입양원이라든지 혹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된 중앙기구 8개를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얘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그 기능이 흡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얘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용어가 지역이라는 용어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2020년 10월부터는 그전까지는 원래 아동학대 신고 접수받고 현장조사하고 응급보호하는 역할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 역할을 시군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설치할까요? 그것도 틀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틀립니다. 자, 거기다가 2014년에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모두 다 112로 다 통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가 맞기는 한데요. 지금은 112로 다 통합이 돼서 이 번호가 아니라는 거, 요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장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및 평가인데요. 자, 155번에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화의 역할 혹은 주요 가치. 이거는 좀 되게 생뚱맞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제끼시고 나올 가능성도 완전 희박합니다.
겁니다. 근데 나오면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진짜 찍기 싫고 나는 막 100점 맞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유전, 유전. 그 다음에 공리, 공리주의 있잖아요. 공리. 그 다음에 개인 참여. 개인 참여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유기체적인 견해는 전문가로서의 기획가를, 그 다음에 공동체적 견해는 리더십 가치를, 그리고 개인 참여입니다. 개인주의적 견해에서는 참여의 가치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으시면은요, 여러분들 책에 198페이지부터 9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6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젠다 혹은 의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아젠다의 형성 과정은 대안 구체화 과정, 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성격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콥, 로스와 로스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10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죠. 외부 주도형이 있고 동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접근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부 주도형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혹은 뭐 시민단체, 민간단체들이 막 이렇게 이거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론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거나 다양한 단체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정부 의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라면 동원형 같은 경우는 정부 내부에서 이미 이슈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이제 사회에 그러니까 공공 의제로 이렇게 이제 대중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전환하는 이런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선진국보다는 이게 뭐 예를 들어 리더 한 사람의 강력한 권한이 강하거나 이럴 때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외부 주도형은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는 강하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젠다 형성 초기의 이슈는요. 초기의 이슈는 뭐 예를 들자면 정치적 고려라든지 사회적 반응이라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치 과정에 등장한 모든 아젠다가 법이나 제도로 형성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정치 체제든지 체제의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체제가 특정 방향으로 이미 편향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반대편에 있는 그것과 이제 좀 다른 성향의 아젠다 형성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젠다 형성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활성화시킨다. 요거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번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효과성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 통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2, 3, 4, 5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 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의 중요성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투입 대비 산출, 성과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와 집행 가능성은 뭐죠? 이거는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책 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이건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로 연결을 시키셔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정책 대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상출해낼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투입 대비 산출 이런 거는 효율성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창출해낼 수 있는지는 효과성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단계로 오른 것은 일단 의제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입안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의제가 형성이 일단 먼저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의제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정책이 입안이 되는 거죠.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러고 이제 정책 대안들 중에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순서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9번 합리적인
정책 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이 된 것은 자, 일단은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책 대안들을 실제로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하여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60번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과거 정책 검토할 수도 있고요. 해외 사례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가의 직관적인 방법.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얘기하는 정책 결정 모형에서 특히 이제 그 정책 결정자의 직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최종 모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